정말 궁금했어요. 동방박사, 보통 세 명이 지금 그림처럼 세 명이 와서 각각 이제 한 명 한 명씩 뭐 몰약, 유약, 뭐 황금 이런 거를 그 마리아, 그 요셉, 그러니까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죠, 그죠? 근데 이제 팩트는 동방박사가 준 선물이 세 가지인데 그게 성경에 언급돼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안 파악하는 것은 사실 뭐 본질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뭐 필수라기보단 뭔가 비본질이라든지 좀 역사적인 내용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창구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뭔가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정하는 것도 꽤 많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판적 사고를 가지시면서 걸러들을 거는 걸러들으시고 뭔가 안 맞다 싶은 것들은 안 맞겠구나 싶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찾아본 것들을 좀 뭔가 카테고리를 정리해두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서가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결론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을 전달했다. 네, 그 선물도 의미가 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뭔가 예언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예상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바라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이 당시 시대상으로 동방박사의 의미 과연 뭐 박사라고 했는데 고대 근동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하지 않습니까? 뭐 별 보고 왔다고 하던데 단순히 세 명이서 그냥 낙타 타고 온 그냥 단순한 그냥 떠돌이 노인들 뭐 이런 이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불과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되게 길게 할 거예요. 그 길게 할 건데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중에 한 문장만 말씀드리면요. 그럴 것 같진 않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인물일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는 좀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에 관해서 과연 있을 법한 그리고 실제 스토리 과연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운가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많죠? 네, 색깔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 뭐 역사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서요. 그 직전까지 이 유대 지방은요. 어떤 한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왕은요. 뭔가 이 지역에 온전한 주권을 가지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분봉왕, 누군가가 임명해서 다스리는 왕, 좀 안 좋게 말하면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요. 아무튼 그 인물이 일단 뭐 분봉왕이든 뭐 꼭두각시든 간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여러 색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지역으로 다 다스렸어요. 네, 그 이름하여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가 여기를 정복을 했어요. 로마 정복을 했고 네, 너무 변방이라 보니까 이 지역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임명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스린 범위가 지금 여러 색깔이 다 합쳐진 범위와 비슷해요. 하지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역별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하지만 이 모든 지역을
관할했던, 최고로 관할했던 존재는 로마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간접 통치와 유대 이 헤롯 왕 세력의 뭔가 분할 통치 시기, 뭔가 이제 분열 통치 시기에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하죠.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거 다 보면 되겠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색깔별로 있던 뭐 주황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뭐 어두운 회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좀 연두색도 있고요. 이들은 헤롯 대왕의 뭐 아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그 죽었으니까 그 공백 권력을 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분열이 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현재 나타난다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떠한 판도였을까? 제가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도 역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일단 로마의 아주 유명한 삼두 정치, 1차 삼두 정치의 거두물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브리타니아로 건너가서 정복을 했죠.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무튼 이 당시 카이사르가 제1차 삼두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악티움해전, 제2삼두 정치가 이어지고 그때의 삼두란 거는 3명의 그 우두머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체계지 않겠습니까? 제1대 삼두 정치의 뭔가 대가는 카이사르라 볼 수 있고 제2삼두 정치의 대가는 아우구스투스. 이때 정치적인 라이벌 중에 한 명이 안토니우스였죠. 안토니우스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네, 아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해서 아우구스토스, 그때는 옥타비아누스였겠죠. 악티움해전을 치렀고 이 삼두정치의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그 아내였던 클레오파트라, 한때는 또 카이사르의 아내였어요. 아무튼 둘이가 몰락을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은 제1의 시민이라고 프린캡스라고 불렀지만 결국 황제를 사실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고 이때 로마 제국은 사실상 최대 판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다. 뭐 더 넓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엄청 넓어진 판도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맥락으로 유대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가 결국 로마의 내해가 되는 거죠. 완벽한 의미에서. 이때 유대 지방, 지중해 동지중해 지방, 여기에 유대 지방이 또 로마에 편입이 되더라. 하지만 정복되자마자 바로 뭐 황제 속주가 된다든지 총독이 파견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좀 잘 아는 사람을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지역을 대신 다스리게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그 결제자, 그 상위의 개념은 바로 로마 제국이긴 했겠지만요. 이렇게까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은요, 근동 지방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뭐 다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다 중요한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여러 강력한 제국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렇게 이들 기준으로는 서방 지방이죠. 로마 제국,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던 시기, 뭐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이렇게 소위 서방에서 이렇게 동방으로 온 것이고요. 무튼 갈등했던 그 역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무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었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구가되고 있을 때 여기도 이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바로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도 역시 이 고등학교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 나오는 중요한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세계사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이란계의 왕조입니다. 이란 페르시아계가 만든 왕조고요. 그리고 동서양을 오가는 뭔가 교류의 중개무역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자, 서방에는 대표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 그리고 뭔가 동방이긴 하죠. 동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중국과 뭐 한국, 일본 이쪽에 있는 동방은 아니죠. 근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동에는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이 시기 때 진짜 동방, 그러니까 완전히 극동이라고 했습니다. 극동 지방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중국의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슷한 위도 지방에 동방, 서방, 근동 지방에 강력한 3개의 제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나라하고 로마 제국이 사실상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파르티아 제국을 통해서 간접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히 추정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뭐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이었고 근동 지방 즉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여기에 스코프를 맞춰서 봤을 때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이 네모 지방, 근동 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모 지방 안에서는 사실 이 보라색 비중이랑 초록색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직전, 뭐 아우구스투스 시대, 뭐 그 시점, 뭐 제 1, 2차 3두 정치할 시기 때, 그때에 아주 큰 갈등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근동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 두 나라가 냉전이 아니었을까? 서로 대립을 하면서, 물론 전쟁도 했습니다. 하면서 전쟁도 크게 좀 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냉전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동방 박사가 혹시나 동방이니까 파르티아에서 온 게 아닌가, 이 전제를 깔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황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방 박사는 파르티아에서 온 게 아닌가. 근데 그 당시 예수 시대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 영역에 있거든요. 물론 분봉왕이 다스리긴 했지만 뭔가 그 사이에 외교 정치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번 영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좀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을 아마 언급할 것 같습니다. 자, 좀 판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헤롯 왕에게 다가가서 그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라고 헤롯에게 물어보고 그런 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판이 커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르티아 제국 출신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설이긴 해요. 근데 전 이게 역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뒷이야기가 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르티아 제국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당시 근동을 대표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동서양 중간 지점에서 교류를 많이 했던, 경제적으로 해상 그리고 육상 무역이 많이 성행되었던 그런 구간. 하나 빠졌습니다. 그 인도도 역시 이때 엄청난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도하고도, 인더스 문명 국가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던 그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 파르티아 제국의 어떤 인물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인데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 동방박사 뭔가 직업이 있었겠죠. 별을 보고 왔다고 했고 선물도 가지고 왔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선물 자체가 금, 뭐 유약, 또 이렇게 몰약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귀한 것들입니다. 아무나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걸려면요, 그 당시 얼마나 더 귀하고 가지기 어려웠겠습니까? 특정한 뭔가 고위직 아니면 부자 그런 존재들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호기심 유발을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파르티아 제국 자체는 BC 247년에서 AD 224년까지 있었던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 민족계가 세운 국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당연히 예수의 시대에 겹치는 제국이다. 연대기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제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이
뭐 좀 사실상 국교화시피 했던 중시했던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게 이번 라이브에서 엄청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빌로니아 종교. 파르티아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알렉산더 제국이 이쪽을 지배했고요.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그 전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조가 여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조로아스터교가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고요. 그런 것들이 유산들이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좀 정리해드리고요. 이게 바로 동방박사랑 관련이 돼 있을 거다라고 보고 좀 더 얘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와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 관련해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누구냐? 헤로도토스입니다. 자,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은요, 기원전 5세기 때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느 시기냐? 로마는 아직 초기 공화정 시기고요. 공화정, 아무튼 이제 좀 초기 발달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쯤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자, 이때는 뭐 이렇게 제국으로 봤을 때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 알렉산더 제국으로 넘어가기 전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때까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헤로도토스가.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마귀가 이제 동방박사를 의미를 해요. 페르시아 사회에서 지식인 계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성술을 했고 꿈을 해석하고 종교 의식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별만 보고 아싸 만세 그렇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예언, 국가의 큰 뭔가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네, 그거를 이런 마귀들한테 해석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국왕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귀는 왕의 측근 세력으로서 제사장직도 있을 것이고 별에 점을 치기도 하면서 꿈도 해석을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고위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 계급, 현명한 사람. 그 동방박사를 영어로 할 때 와이즈맨이라 부르거든요. 와이즈, 현명한, 맨,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자였을 것이다. 현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똑똑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하고 뭐 별 이런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국가의 구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판단, 농업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사회에서는요, 특히 파르티아 제국도 그렇고 메기스타네스라는 어떤 단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인데 고위 인사의 모임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로 치면은 의회 같은 개념이었다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 왕의 자문을 해주고 뭔가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국민들에서 뽑히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일단 왕의 측근이나 핵심 인물일 여지가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새로운 왕의 선출 승인 역할까지 포함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왕에 대한 선출, 그리고 왕의 정책에도 관여하는 거 보면은 그들의 역할이 좀 막대했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했기 때문에 왕권 견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파르티아 제국에서 정말 비중이 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요, 옛날부터 동방박사는 있어 왔는데 어떤 고위직 명칭이겠죠. 그거를 성경으로 번역할 때 동방박사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알려진 표현으로는 마귀라 불렀어요. 마귀, 마좌이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별이 떴습니다. 별이 떠서 동방박사가 이걸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저 별이 왜 이렇게 밝지? 그래서 신기해서 별을 따라왔는데
그게 유대 땅이었고, 그래서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 직접 통치를 했던 분봉왕 헤롯, 물론 로마의 간섭 통치 안에의 체계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봉왕에게 가서 여기 지금 별이 밝아서 보니까 여기더라. 분명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헤롯에게 물어봤죠. 그런 얘기를 관련해서 동방 박사는 과연 이게 유대인의 왕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걸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시죠.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 파르티아 제국은요, 조로아스터교의 국교가 정확히 말하면 국교이거나 국교라고 불릴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조로아스터교가요, 좀 신기한 게 누가 더 영향을 줬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학계에서는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줬다. 연대기적 차이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다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리적인 공통점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요,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맥락은 좀 다를 겁니다.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기독교랑 많이 닮았죠. 네, 그렇고 사실 유대교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가 메시아란 뜻이지 않습니까? 곧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구원자로서 올 거다. 유대교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로서는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또 기대하는 그런 신앙체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조로아스터 역시 이런 메시아 구원자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역시 이것들을 당연히 담습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떠한 신앙의 근거를 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샤오샨트라는 개념이 있다 합니다. 샤오샨트가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명칭이랍니다. 우리로 치면 메시아인 거죠. 기독교로서 메시아인 거죠. 물론 유대교에서도 메시아라 부릅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 성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조로아스터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아베스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또 무슨 어려운 말이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경전은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걸 믿어라, 믿지 말아를 떠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믿음의 어떤 체계적인 것이 다져지겠죠. 물론 아베스타라는 경전은요, 후대에 근대에 와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성문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라 볼 수 있는 아베스타 같은 경우는 구전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밝혀지니까 따로 예수 시대에도 이 아베스타라는 경전 책이 따로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따라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라 하는 아베스타에 따르면 세상 종말에 처녀의 몸에서 최종 구원자가 태어나서 악을 멸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며 세상을 정화할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영향을 누가 받았고를 떠나서 조로아스터교에도 역시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 이 동방 박사도 영향을 받았다면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깨치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그들은 왕의 측근이면서도 점성술, 천문학, 그리고 이 종교에 능통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접한 개념이라기보단 이것들을 오히려 가르쳤을 가능성도 꽤 있겠죠. 이렇게까지 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별을 보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지방으로. 자, 그러면 별은 왜 또 의미가 부여가 되냐? 좀 전통에 의하면, 참 이게 증거가 참 불충분하긴 한데, 일단 전통이라고 하니까, 동방박사를 이제 마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좀 혼용해서 부를게요. 때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조로아스터교의 근간건지는 모르겠으나 구원자 탄생이 되면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대요. 자,
이것이 또 근거가 좀 전승이라든지 좀 역사적인 추측에 의한 것이긴 한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별이 뭐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이때에 목성과 토성, 이게 물고기 자리 위치에서 3번 겹쳤다. 이것 때문에 뭔가 의미부여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떠나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보는 걸로 의미부여를 부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밝아졌겠죠. 목성, 토성, 이게 물고기 자리에서 3번 겹치면 행성이, 물론 이제 당연히 목성, 토성은 항상 태양을 주위를 돌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서로 부딪힐 수는 없겠죠. 부딪힐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보기에는 서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이라 부르는 것이고 영어로는 conjunction인데 몇 개월을 좀 주기로 삼아서 3번 겹친다. 이런 것들은 천문학적으로도 좀 증명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셨고 뭐 이런 시기에 한번 그런 물고기 자리에서 3번 겹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의미부여부터 해볼게요. 목성은 왕을 의미했다고요. 토성은 서쪽 지역을 수호하는, 이건 동방 기준에 봤을 때 서쪽 지역이니까 어쨌든 유대 지방이, 그리고 유대 민족을 의미한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으로 의미하는, 유대인의 어떤 썸띵이 있다, 이렇게 토성을 의미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최후의 시대,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기도 하고 유대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새 시대를 열 만한 그런 인물이 뭔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동방 박사는 이 별의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한 학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천문학자로 유명한 케플러, 우리 지구과학,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공부하다 보면 케플러 꼭 나오지 않습니까? 시기상으로는 이제 르네상스가 지나간 시기, 뭐 그런 절대항력 시기로 가는 인물인데 16, 17세기,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예수 탄생 시기 때 목성과 토성이 대결합을 이룬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상으로 봤을 때 요한에서 케플러의 어떤 이론을 토대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좀 다소 오류가 있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 당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목성, 토성이 하나로 보이는 현상이 발견되고 이거 자체는 증명됐다는 것은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대결합이 되었다, 또 덜 밝아진 게 아닌가 얘기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설이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뭐 혜성도 나타났다. 그 당시 동시대에 한 나라, 중국의 한 나라에서 혜성이 출현했는데 그 기록이 나타났다. 되게 밝은 건데 70일 동안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것을 동방 박사도 그 당시 지역에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사의 어떤 연구학자가 이걸 뭐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하나의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패스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튼 기원은 7년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대결합된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재미있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 다음, 일단 어떤 별을 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 성경에도 언급이 되긴 하죠. 무튼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별 보고 왔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 예상되는 동방박사의 지위, 왕과의 관계,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소위 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의 대립되는 현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별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왕이 뭐 나타났다 이런 거를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진짜 자국에 있는 다른 지역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나름 대립 관계에 있던 다른 나라의 그 일부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려면요
치밀한 계산했을 걸로 봅니다. 뭔가 막연하게 판단하고 가는 거는 뭔가 그렇게 하기엔 대단한 일이라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들은 그 당시로서는 점성술 뭐 천문학의 전문가로서 매우 치밀한 계산을 하고 유대 지방으로 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물론 추정입니다. 자, 이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란 말 자체도 사실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얘기가 있긴 한데, 무튼 정확한 치밀한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들은 엑스퍼트였다. 이런 것들을 좀 잠정적으로 결론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파르티아 제국에서 사실 적성국이죠. 로마 제국으로서는 파르티아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성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권위자가 꽤 많은, 권위자가 설마 그런 3명 딸랑 낙타 3개 타고 왔겠습니까? 대거 왔을 거예요. 대거. 왜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별의 신호를 보고, 그 당시 그 사람들 판단했는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사신급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왔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맥락을 보고 판단한 건데, 자, 그러면, 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메시아 사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 사건도 좀 크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한때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포로로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대략 기원전 5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6세기입니다. 이때는 처음에 이 유대인이 자국이 멸망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왔을 때는 신바빌로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바빌론 유수가 끝나갈 시점에,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이 이렇게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 시기입니다. 성경에도 바사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뭐 고레스 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키루스 대제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그들의 관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방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대규모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시기 사이에 그 이제 소위 바빌론 유수 기간을 70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 70년이 짧은 기간일까요? 사실 2세대, 3세대가 오가는 기간입니다. 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페르시아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던 신바빌로니아라든지 그 이후에 뭐 여러 많은 왕국들이 있었지만 또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 그 시기를 구가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페르시아 지역, 바빌로니아 지역 뭐 이렇게 포함하는 지역이 머물면서 그 당시 기원전 6세기 때에도 당연히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 그 당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의 국교가시피 된 종교기도 해요. 조로아스터교가. 그때도 역시 동방박사, 그 당시 동방박사가 있었을 것이고 마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과 교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다 막 민간인만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때는 다니엘이 뭐 이제 왕궁에 머물면서 소년으로 이제 키워지면서 뭔가 왕의 측근으로 성장했죠. 나라가 신바빌로니아가 망하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가 세워질 때도 이 다니엘은 늙었긴 했지만 계속해서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는 총리급의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하죠. 그게 그 사람만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사람들 역시 낮은 지위가 아니었겠죠.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이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유대로 옵니다. 유대 총독 그런 지위로 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왕의 측근을 머물면서 엄청 높은 지위였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의 계층이 당연했을 것이고 당연히 페르시아 지역의 최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당연히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류하면서 종교도 당연히 교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때의 페르시아 왕조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역시 그 메시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정립된 시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류가 되었을 것이고, 유대교 사람들 역시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좀 담습을 했는 게 있을 것이고, 이 페르시아 사람도 역시 유대교의 사상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취급을 하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많이 공부했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더 나가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당시 아케메스 왕조 페르시아 시기 때 마귀들 역시 이렇게 유대교의 경전을 접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보지 않았을까 판단하는 건데,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부르는 내용의 일부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구약 성경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한 별이, 자,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볼까요?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타났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름 바뀌거든요. 구약 시대에 아주 유대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상인 인물인데, 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근원으로 보는 인물인데,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해를 하는 게 신학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신학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믿는 신앙으로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액면가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뭔가 유명한 인물이 나올 건데 그때 별이 하나 뜨지 않을까? 이러한 액면가로 해석했을 때는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요, 그 당시 이 민수기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뭐 이제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긴 한데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갔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래서 사실 엄청난 규모였겠죠. 사실 남녀 합쳐가지고 아이 합쳐가지고 200만이라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던 그 인구가요. 그 대규모 인구가 이방인의 땅에 정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때에 이것을 보고 많이 쇼킹을 했었던 그 지역들의 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그 당시 점성술가라고 판단이 되는 발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저 멀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모래알같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점성술사를 한다면 당연히 제사도 지내고 종교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신에게 뭔가 얘기도 하고 그런 지위였겠죠. 자, 그래서 발람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약속을 받고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하면 발락한테 잘 보이는 거니까 어떤 대가가 되게 큰 거였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발람은 결국 이제 저주를 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중간에 막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고 못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라고 발람이 판단했을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하려다가 오히려 축복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람이. 근데 발락은 이때 발람을 처치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발람이 또 그냥 떠도는 그냥 정처 없는 노인이라기보단 점성술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사회의 전체를 봤을 때는 꽤 고위직, 좀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위였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됐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근데 이제 이 발람이 어떠한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이 후대에, 그 당시 기준으로 후대에 페르시아 왕조 시기에 그리고 예수 시대까지 넘어가는 동방박사들이 이 한 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 이 내용을 그 당시 페르시아 왕조 시기 때, 그리고 그 이후 시기 때 동방 박사들이 해서 구전되고 이제 알려진 게 있다면 아마 네, 이걸 차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렵죠. 하지만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동방 박사가 유대 경전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 얘기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아수르 시기입니다. 아수르 시기는 지금 신바빌로니아보다 좀 더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얘기가, 정확히 말하면 한 5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빌론 유수가 되기 약 한 150년, 200년 좀 전에 있었던 시기이긴 한데, 자, 그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서 너희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태초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미가가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산지 지역이긴 한데 베들레헴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좀 산등성이에 있는 좀 위도란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던 지역이고요. 좀 더 내려오면은 구릉지가 있습니다. 거기 어느 일대 오레셋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미가의 고향이 있었다 판단되고요. 거기서 조금 멀리 보면 베들레헴 보여요. 작은 도시인 걸로 보였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에브라다라는 것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또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동방 박사가 봤다면, 이게 유대인의 왕에 대한 내용인가? 일단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고의 태초에 이건 뭐 완전 왕이고 완전 이건 권위가 있는 인물이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일 때, 성탄절일 때 꼭 한번 언급이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사야 역시 미가라는 선지자랑 비슷한 시기 사람이거든요. 다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역시 바빌론 유수가 되기 한 150년, 200년쯤 전의 사람인 걸로 보이고요. 자, 여기도 역시 뭔가 얘기해야 되나, 빛을 발하라. 자, 이 역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를 예언한다라고 그런 판단되는 그런 성경 구절 내용 같은데, 여기서의 초점이 뭐냐, 나라들, 왕들, 사방,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면서 사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구속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스바 사람은 금과 유향을 들고 올 것이다. 혹시 이거 보면서 동방 박사가 선물 가져올 때 금 유향을 좀 준비해 가야 되냐? 요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란 겁니다. 스바 같은 경우는 욕은 아니고, 자, 이것은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지역을 좀 추정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것만 봐가지고 동방 박사가 스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추정치니까, 일단 지금 라이브 컨셉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아라비아에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금과 유향, 에티오피아에서 얻을 수 있는 금과 유향, 지금도요, 제가 중동 소식을 좀 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데 금이 많이 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서 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뭐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제 금과 유향이 이렇게 무역이 많이 발생하는 에티오피아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에 많이 난다. 그 지역까지 가서 이걸 구매했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역이 된 물건들이 파르티아에서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왕의 측근 정도가 되는 권위자, 그만큼 경제력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인데, 무튼 지금 언급된 구약 성경에 언급된 내용들이 아마 바빌론 유수 시기 때 유대인들이 많이 대뇌었을 것이고, 이것들을 동방 박사도 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을, 일단 이 상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뭔가 개연성은 있다 정도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동방 박사도 전해 듣거나
요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파르티아, 페르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속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속국이라고 했습니다. 속국이었던 유대 지방의 왕 헤롯 관련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는 반대로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속국의 유대인의 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는 과연 유대인의 왕을 의식하고 있었을까? 별을 보면서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있었을 거긴 하지만 뭔가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뭔가 대놓고 이런 로마 측을 대표한 사람이나 그런 점성술사 등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좀 비본질적이긴 하죠. 로마 제국은 점성술과 예언이 엄격히 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카시우스 디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기원 후 2, 3세기 사람인데요. 카시우스 디오라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약 200년쯤 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2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예수 시대긴 하죠. 이때에 점성술사에게 뭔가 금지령을 내렸답니다. 혼자 누군가를 만나는 걸 금지했고요. 그리고 혼자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점을 쳐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고, 죽음도 금지했답니다. 이건 아마 정치 통합의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가 안보의 목적이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로마 제국의 점성술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일단 금지가 된 부분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래 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지된 상황은 맞다.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별의 계시는 오로지 황제만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결국 별의 계시 이런 것들은 이제 왕의 권위라든지 뭔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성한 의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황제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밑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동방박사처럼 로마의 어떤 점성술사라든지 어떤 그 지위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경우가 없었을 것이다. 자, 헤롯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왔기 때문이고 자신의 적성국이라 판단할 수 있는 페르시아 지역의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때의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헤롯에게 물어봤을 때 헤롯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면은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왔다는 기록이 없다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동방박사가 아무튼 간에 이제 이번 슬라이드 부분은 로마에 관한 초점이었긴 했는데 선물 파트는 다시 동방박사의 얘기로 가는 겁니다. 자, 황금, 유향, 몰약을 주었습니다. 뭐 유약, 유향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긴 한데 황금은 신하가 왕에게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는 왕 같은 존재다. 왕의 존재다. 이 세상을 다스릴, 이제 뭐 그 당시 뭐 근동지방을 다스릴 왕, 그 이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런 존재,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당시 동방박사는 아무래도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유대인의 경전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왕으로 인정해주고 싶은 심리, 아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걸 보니까 혹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줄게. 즉 뭐냐, 파르티아하고 좀 한 편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뭐냐, 적성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르티아가.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파르티아의 정치적 승인을 받는 세상적인 왕이 되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도발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죠.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
네, 이렇게 물론 재미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뭐 그럴 수 있다. 그냥 추정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향은요, 제사, 뭔가 신과 함께하는 존재, 신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일단 신학적으로는 제가 알기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다 드리시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구속사로 봤을 때. 네, 그 당시 동방박사는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 직들은 다 어떤 고위직이고 신과 접하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존재로 본 게 아닌가. 네,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추정이에요. 자, 본질은 다르다. 이 비본질적이긴 하겠죠, 계속. 자, 몰약은 뭐냐? 장례용품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일단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계속 볼 때,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왔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데, 자, 동방박사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라스트교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자가 올 거라는 그 사상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자가 와서 단번에 뭐 이렇게 이지고잉하게 편하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희생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닌가. 플러스에서 뭐 이사야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과 교류해서 만약 봤다고 한다면 뭐 그가 찔림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가 좀 희생을 당하고 많이 상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아마 구세주 인식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교에 입각을 해서 봐도 이 새 선물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어떤 그 정치 제사장적인 신분으로 봤을 때, 자 물론 이것은 비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일단 동방박사의 성물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으로나 그 당시 조로아스트교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헤로드 왕은 정말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유대 지역 내에서 로마의 직접 정복 당했습니다. 기원전 한 50년대일 겁니다. 그때에 이미 유대 지역은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멀고 또 그 지역에 워낙 메시아가 오겠다 민족성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지역을 정치적으로 좀 잘 알고 그들을 통제할 만한 분봉왕을 세우는 거죠. 안 좋게 말하면 꼭두각시죠. 그게 바로 초대 이 분봉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시기가 바로 기원전 37년에서 기원 후 6년경입니다. 자, 네, 그렇게 된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예수 시대가 겹쳐지는 거죠. 근데 헤롯 왕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궁금했을 건데 그러면 이 지역을 잘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이 거기 많았을 텐데 그러면 헤롯 왕도 유대인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볼만 하죠. 그런데 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기 중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에는 민족적 합법성, 정통성이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다분히 누구의 지지에 힘입어서 된 겁니까? 힘의 논리로 된 거죠. 힘의 논리와 정치적인 작업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보였던 거죠. 로마 권위자한테 이 헤롯 왕이요. 로마가 세워주긴 했습니다만, 분봉왕을 세워줬습니다만, 당연히 민중들, 그러니까 지금 지배 세력과 밑에 민중이 다른 거죠. 지금 기반이. 심지어 대립관계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민중들이 지지 기반이 좀 약하거나 적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헤롯 왕은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사실 헤롯 왕이요, 이 당시 전투를 좀 크게 치는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그 유대 지방에서 북부 쪽이지 않습니까? 잠시 물 마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큰 전투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로마군이 하기로 했는데 헤롯 왕이 로마 권위자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전투 내가 하겠다.
내가 한번 전투에서 승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 쪽에서는 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하고 이제 현재 요르단 지역에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목 세력인가 모르겠지만 무튼 그 적국 세력과 싸웠는데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서 이 헤롯 왕을 유대 지방의 대표자로 세워준 겁니다. 무튼 이제 그러면서 로마가 인정해 준 거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하지만 민중들에게 지지 기반은 약했다.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불안했겠죠. 초강대국이 나를 여기에 권위자로 인정해줬어. 하지만 민중들이 언제 봉기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로마로서는 또 이민족이 이 유대인의 어떤 대표자가 되기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유대인을 만약 이렇게 뭐 헤롯 왕으로 했다 왕을 했다면요 만약 그때 민중과 지배 세력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면서 결속이 강해지겠죠.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가 계층의 분열 정책을 펴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방인을 세운 거긴 한데 로마가 그래도 꽤 교묘한 면이 있죠.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로마의 치하 아래 헤롯 왕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두려웠을 거라 말씀드렸죠. 아, 언제 내가 반란을 당할지 모른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해요. 유대 지방 곳곳에 건축 작업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말도 있어요. 이스라엘 여행했을 때 이스라엘 관광 산업을 살려준 1순위, 2순위가 있다. 이스라엘의 관광 산업을 살려준 역대 2명의 인물이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지가 되었죠. 이스라엘 쪽이. 물론 구약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역사에 관련된 유적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무튼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요. 정말 곳곳에 그 로마의 스타일을 따라 만든 유적들이 되게 많아요. 수도교도 있고 특히 로마 사람들이 올 때 웰컴 투 주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로마 사람 환영하기 위해 항구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리아라는 곳인데 항구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 있거든요. 지중해 항구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완전히 로마에서 믿는 신들을 쫙 세워놨고 항구 쪽에 그리고 로마 스타일에 맞게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로 치면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유대 지방이 변방이겠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그 지방을 대표한 항구에 정박을 하는데 막 보이는 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 신상이 있고 막 자기들에게 익숙한 항구 스타일이 있어요. 얼마나 익숙해 보이고 이 지역 정치가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만든 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이제 민중들을 최대한 그래도 좀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작용도 있었겠죠. 그런 걸 이쁨 받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유대 지방에서 건설 사업을 합니다. 네, 그런 작업을 했다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무튼 헤롯 왕은 불안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적성국이었던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르티아 출신으로 판단되는 동방 박사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규모로 사신들을 이끌고 왔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 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어떻겠습니까? 뭐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볼 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 왕이 그 이제 동방 박사가 뭐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별을 보고 왔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사실 명칭도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까? 사실 헤롯 왕은요.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야 지금. 근데 진짜 유대인의 순수한 민족의 왕인가 싶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큰 위기를 느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국 성거 아닙니까? 이 동방박사 이 권위자들이 자기 땅에 와서 여기에 친파르티아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유대인 왕을 새로운 유대인 왕을 좀 인정해 주려는 게 아닌가? 여기가 내 권위가 뺏기고 로마에게서 뺏기려나? 이 지역이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추정치긴 하죠. 사실상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의 킹메이커가 대규모 수행단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는 것이고요. 그들이 말하는 거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아니 지금 헤로드 왕은 나이가 꽤 많죠 이때. 그래서 이미 난 태어났는데 또 유대인 왕이 있다고? 내 지역에? 이렇게 하면서 이 봐라 동방박사들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예상된 헤롯의 입장. 파르티아가 비호하는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의미하나? 이거 안 그래도 내가 민중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얘들에 의해서 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로마가 나를 세워줬는데 혹시 파르티아가 새로운 유대인 왕한테 권위를 줘가지고 이 땅을 자기들 땅으로 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런 자신의 근본적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질문 한마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네,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한마디가 헤롯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명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받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아마 헤롯 왕 인생에서 정말 그 헤롯 왕이 자신의 인생에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가장 인상적인 말 골라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겁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이거였을 겁니다. 도발로 봤을 겁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던지는 도발. 근데 아마 그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모르고 왔을 테니까 그 당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헤롯 왕과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라 보는 거죠. 헤롯 왕이 새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헤롯 왕의 아들이 아닌가라 생각으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헤롯 왕의 아들로서 어떤 뭐 태자나 그런 세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가 유대인 왕이 아닌가라고 아마 동방박사 파악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법도 하는 거죠. 이것도 추정치긴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당시 헤롯 왕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냐? 결국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완전히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될 그런 여지가 있는 존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 베들레헴은 그 일대 태어나다고 했으니까. 이 헤롯 왕도요, 이렇게 유대인의 왕 이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물어봤다 해요. 자기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아기들을 다 몰살시키는 정책. 물론 이때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은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이집트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몰살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로마 제국 변방에서 발생한, 그리고 소위 냉전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크나큰 외교적, 정치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완전 역사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형태로 봤을 때 냉전 시대 때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잠시 들긴 듭니다. 신학적인 걸 빼고 역사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로마와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이 좀 갈등이 심했냐, 이것을 좀 역사적인 걸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사적 근거를 두고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튼 로마와 파르티아는 당시 유대 통치권을 두고 다투던 시대가 있었다. 개운의 평화조를 맺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 시대 직전까지 벌어진 부분이고요. 예수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냉전을 이어왔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도 역시 이 파르티아하고는 좀 냉전 상황이었다, 대립관계였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BC 53년에 카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카레 지역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좀 지도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르티아만 표시해 놓았고요. 자, 좀 더 그 포인트 옵션 필요하니까
자, 레이저 포인트 하시고 확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자, 왼쪽 지역의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근동지방의 대표적인 그 당시 제국이고요. 하얀색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시리아가 있고 다마스커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안티오크가 있고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가 있고 폰투스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에데사 근처에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카레라는 이름이 붙은 C-A-R-R-H-A-E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파르티아 제국으로서는 서쪽 변방이고요. 로마로서는 동쪽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한판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것도 역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분열에서 온 행동이긴 합니다. 그 당시 아까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로마가 왜 제1차 삼두 정치 시기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뭐 이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카이사르가 1인자였긴 했는데 제일 힘이 셌다고 보았는데, 그 정치적인 것에서요 밀려날 위기에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삼두, 세 명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여기 나오는, 자 다시 해제하고, 크라수스입니다. 돈은 많았대요. 그리고 군인에게도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카이사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밀리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크라수스의 정치적인 뭔가 확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로마에서 밀려났으니까 동방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상인이 많이 발달해 있고 뭔가 교통로가 발달된 이 파르티아를 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정복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라소스가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르티아에서 대패했습니다. 크라소스가. 그러면서 사실상 목숨을 잃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삼두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카이사르가 이제 실권을 잡게 되는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심지어는 로마 군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냥 파토가 난 거죠, 완전히. 크라수스의 생명도 마감, 크라수스의 정치 생명도 당연히 마감된 그런 시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로마로서는 삼두 정치의 분열 시기를 반영하는 그런 외부의 이제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정치 군사적 행위라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근동 지방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것은 대립하고 있었던 로마와 파르티아의 어떤 냉전의 스파크였다라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좀 더 넓게 보면은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의 주변 지역에 바로 유대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가 이 지역이죠. 뭐 이렇게 시리아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이쪽이지 않습니까? 엄청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물론 로마에게 들어갔지만 파르티아도 여기를 생각해보곤 있었겠다. 왜냐하면 파르티아도 역시 해상교류가 발달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시 띄워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자, 파르티아 황제의 어떤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재현을 해봤을 때 그럴 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 제 손이 좀 보이실 거예요. 제 손 보이죠? 여기에 안티오크 왼쪽 부분에 약간 하늘색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그 당시 경제의 메카였습니다. 지중해를 정복하지 않고는 무역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아무튼 간에 이 파르티아는 인도 쪽으로도 무역을 하고 있고, 아라비아 해를 거의 뭐 반해로 지금 거의 장악을 했고요. 카스피아에도 장악을 했고요. 근데 이들도 지중해 존재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지중해 때를 파르티아가 장악해버리면은 완전히 뭐 지중해에서 건너와서 이렇게 페르시아 걸프, 뭐 아라비아 걸프로 와서 인도로 가는 엄청 거의 완성된 급의 해상무역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마 노려봤을 걸로 봐요. 그래서 아마 파르티아 역시 이렇게 유대 지역을 넘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최대 판도일 때 특히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마나 그 파르티아나 유대 지방은 완충지대이자 요충지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지중해가 붙어 있고, 그리고 동서양 간의 어떤 그 넘어가는 시점이다. 좀 내려가면 홍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매우 중요한 지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유대 지방에 대한 우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우호적인 존재를 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접근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또 근동지방의 냉전 상황, 그들의 대립관계에 대해서 후대 학자도 역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 이 사람은요, 지중해 역사를 좀 전공적으로, 이제 좀 되게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인물인데, 아주 유명한 명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로마와 파르티아, 아무튼 지중해 세력과 다 관련된 나라들 아닙니까? 긴장 관계를 서술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수시대와 비슷한 시기로 갔을 때, 아직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이 존재했을 시기 때의 인물인 클레멘스. 이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아직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숨어서 지하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 일부였을 건데, 초기 교부래요. 그들에 의하면, 클레멘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동방박사 마귀들이죠. 이 사람들이 파르티아, 페르시아에서 왔음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멘스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가 파르티아에서 왔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올 때 이 동방박사는 뭘 보고 왔냐, 어떤 증거를 삼아서 왔냐, 조로아스터교의 예언, 뭐 메시아 사상 다 포함되겠죠. 그런 사상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별을 봄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아온 게 아닌가라고 클레멘스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클레멘스가 어떻게 보면 좀 명료하게 뭔가 기록을 남겼겠죠. 그나마 이제 지금에 비해서는 예수 시대와 되게 가까운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 당시에 좀 더 전통, 전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남아있을 시기 아니었을까 판단해보면 뭐 일단 참고는 꼭 해볼 만한 부분이란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앞에 사람입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때는 더 앞이죠. 로마가 아직도 전성기일 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클레멘스 때 역시 로마가 전성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시기긴 하겠지만 수에토니우스는 더 그렇겠죠. 황제들의 삶, 로마 역사를 좀 다루는 저서인 것 같은데, 무튼 신약 시대 직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뭐 1, 2세기 이렇게 되겠죠. 동방에서 온 이들 사이에는 동방 박사겠죠. 유대에서 나온 인물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오래되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 확고한 믿음,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일단 파르티아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파르티아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를 파르티아의 일부로 삼고 싶은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지도 있겠지만, 뭐 이때 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 이런 것들을 좀 조로아스터교 신앙을 봤을 때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좀 입체적으로 본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다층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 그런 내용이 나온다. 만약 수에토니우스의 말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자, 동방 박사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헤롯을 만나고 유대인이 어딨냐라고 말했을 때, 일단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은 답을 못하는 듯 했고, 그때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을 뭐 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동방 박사가 결국 베들레헴을 갔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이제 황금 몰약 뭐 이게 유향을 주고, 자, 그러면 그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의 어떤 그 계시에 따라서 동방 박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헤롯 왕이 결국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죠. 예. 자, 근데 2살인 걸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 탄생으로부터 2년쯤 후에 동방 박사가 찾아온 게 아닐까란 얘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한 거겠죠. 사실 예수 탄생하고 나서 뭔가 또 거리도 있을 테고, 그렇죠. 꽤 시간이 걸렸을 건데, 아무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가 무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뭐 다른 시그널이 있었다는 건 성경에는 없는 것 같고, 무튼 그냥
별다른 성과 없는 듯 했어요. 일단 선물 주고 그냥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냐? 헤로당으로서는요, 동방 박사는 어떻게 보면은 적국에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처단을 해도 모자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일단 유대 지역의 그 로마 사람들에게 소동을 준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들을 처단했을 여지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헤롯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경에선 천사의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자는 도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하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른 길이란 거는 원래 왔던 길 말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 가라는 얘기겠죠. 헤롯이 추격할 만한 루트를 피해서 가라는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추정이긴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뭔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페르시아에 알렸던 사람인가? 이렇게. 자, 페르시아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 당시 역사적인 지역 이름이고, 파라티아는 그 당시 권위 제국 이름이었습니다. 최초 이방인 선교사로 보기도 하는 듯한데, 뭐 일단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초기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초기 예수 그리스도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그렇단 겁니다. 전설을 따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도마는요, 인도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맞습니다. 인디아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간 길목에 파르티아 제국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다시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정식으로 기독교 신자로 인정해주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무튼 이제 전설이긴 한데 뭐 그럴만 있다. 한번 그냥 재미있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재미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의 유해라는 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 되고 난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헬레나가 이 아들의 명령으로 유대 지방으로 가서 성지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뭐 건설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때에 동방박사 유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유해를 들고 와요. 성지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왔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이제 튀르키의 이스탄불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왔고,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왔고, 지금 쾰른 대성당, 독일이지 않습니까? 12세기에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으로 와서 지금 유해가 안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쾰른 대성당을 가면은 뭐 동방박사 유해가 있는 곳을 가볼 수 있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것도 전성인 것 같으니까. 근데 많이 알려진 내용인 건 뭐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유대 지방에 와서 엄청난 성지 답사를 했다, 성지 작업을 했단 거예요.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 있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 여기를 성지화시킨 게 바로 헬레나입니다. 최초로. 그래서 성묘교회의 근원이 된 것이죠. 성묘교회가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도 있고 부활하신 장소도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도 다 거기 있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헬레나가 처음으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역사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렇단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의문이 대만 하죠. 왜 세 명일까? 왜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기보단 이제 기독교가 서방 세계에서 자리 잡으면서 중세인 것 같습니다. 서방 교회에서 그 세 가지 선물을 언급했잖아요. 뭐니까 뭐 황금과 몰약, 그러니까 유황 이런 것들, 유향이겠죠.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선물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으니까 선물 다 한 명으로 이해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방 박사가 3명 이렇게 좀 관용화되어 왔다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증거하고는 좀 사실 무근한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큰 대서사를 제가 여러분께 언급했죠.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요약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방박사가 누구였을까? 바로 뭐 여러 역사서라든지 추정하는 바로 봤을 때 페르시아 지역의 파르티아 제국의 고위직이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되게 힘이 셌을 것이고 대규모 인원을 거느리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이 파르티아 제국의 거의 일대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이들의 이 종교에도 역시 구원자 예언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물론 그 동방박사도 그 이전에 동방박사들이 있었겠죠. 그 동방박사들이 예전에 바빌론 유수 시기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랑 유대 경전을 배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자, 그리고 그런 거 영향을 또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문학 점성술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전문가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시대 당시 동방박사 왔을 때는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가 지배하던 시기, 그리고 일단 그 유대 지방 자체는 한때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분노왕이 통일되게 다스렸지만은 사후에 분열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초창기라기보다는 슬라이드 거의 초반부에 유대 지방 보여주면서 여러 색깔 보여주면서 되게 분립됐던 시기를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그런 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의 해석이긴 한데 근동지방의 냉전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때는 근동지방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유대 지방은 완충지였고 거기 로마와 파르티아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우위권을 점하기 위해서 좀 경쟁했던 부분, 그 주변적이긴 하지만 스파크가 한번 크게 터졌다고 했죠. 크라수스가 싸웠던 카레 전투 한번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대립관계에서 봤을 때 파르티아에서 왔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어떤 속국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뭔가 외교적, 정치적 행보도 한 게 아닌가. 물론 동방박사는 그 당시 자기들이 믿는 신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봤을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역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치부를 해주면은 나중에 파르티아가 되어서 파르티아의 일부를 삼기 위한 기반이 될 수도 있을 법하지 않았을까? 추정만 해보는 걸로 뭐 이제 개연성 있는 스토리로 설명이 가능한 뭐 이런 얘기죠. 이때 분노왕이었던 헤롯이죠. 이방인으로서 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정통성이 많이 부족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게 잘 보기도 했고 민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겨우내 뭐 자기들의 정권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그런 명령을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적인 측면에서나 뭔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 그 당시 근동지방 전체의 정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대 지역 내의 대내적인 정치 역학, 그리고 그 당시 신학적인 맥락, 그리고 근동지방 내의 강대국 간의 어떤 냉전 맥락,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또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입체적인 맥락을 그 당시 동방박사도 알았을 것이고, 자, 그럼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진실과 거짓은 어디까지일까? 제가 나름대로 역사적인 근거와 저서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성경을 언급하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개연성 있을 법한 스토리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한 모든 것 중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도 이게 어디까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번 라이브는 동방박사에 관한 거였지만 마무리는 또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동방박사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 뭐 연인 만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이다.